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대구 민가 인근 함지산의 불이 이틀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핵심 참모들의 사직으로 사실상 공식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심판이 몸풀고 있다, 이런 만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가 나온 민주당 선거운동 점퍼까지 공개됐는데요. 기호 1번에 묻은 빨간 포인트를 두고 설이 무성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굶주린 사자, 지난 9일 보석으로 풀려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금 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의 입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구 함지산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면서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부터는 산림당국이 헬기 5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주불이 언제 잡힐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심우영 기자, 오늘 안에 주불이 잡힐지 현재 진화 상황 어떻습니까?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함지산 인근 초등학교 옥상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 곳곳에서 진화 헬기들이 쉴 새 없이 오가며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캐했던 연기도 조금씩 잦아들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자 진화 헬기 53대와 진화대원 1,5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우려했던 바람이 잦아들면서 오전 10시 기준 진화율은 92%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밤사이 야간 진화가 가능한 수리온 헬기 2대가 산불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바람이 5에서 8m까지 불 것으로 보여 산림당국은 오전 중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252헥타르로 남은 화선은 0.9km로 크게 줄었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이 난 함지산은 입산이 통제된 곳으로 자연 발화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를 통해 실화 여부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지만 노곡동과 조여 등 주민 660여 명이 대피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은 오전 6시 30분부터 양방향 통행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산불 현장과 가까운 성북초등학교와 서변초등학교, 서변중학교는 오늘 하루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산불 현장에서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 전원의 유심을 무상 교체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유심 물량이 모자라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SKT 매장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숙 기자, 어제부터 사람들이 북새통이었다고 하는데 오늘도 많이 몰려 있을까요? 네, 어제는 제가 서 있는 이 광화문점 왼쪽 건물부터 대기줄이 길게 서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장 앞에 서 있는 고객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 매장 오픈 시간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유심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안내 문구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을 한 고객들만 유심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사전에 이런 안내를 받지 못하고 곧바로 매장을 찾아온 고객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헛걸음을 하고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매장에 들어온 유심은 50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길게 줄을 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곳에 도착한 9시에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요. 9시 조금 지나서 왔어요. 예, 안 된다고 해서 유심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아들이 전화해서 엄마 빨리 가르라고 해서 유심을. 지금까지 유심 교체 숫자는 총 23만 명입니다. 이 전체 가입자 숫자의 1%에 불과한데요. 이런 속도로는 전체 유심을 바꾸는데 3달이 넘게 걸린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민지숙 기자. 그러면은 SKT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가능한 빨리 유심 보호 서비스에 온라인으로 가입을 하시고 원한다면 유심 교체 예약도 미리미리 걸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매장마다 준비된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약을 한 이후에도 가능하면 오픈 시간에 맞춰서 매장을 찾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해킹 사태 가입자들은 집단 소속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온라인 카페에선 8,000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국민청원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점 앞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선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이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개정안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국무위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등의 분위기도 예상은 됐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들리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대변인, 어떻게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이미 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초에 탄핵당한 이유가 뭡니까? 여야가 합의가 됐는데 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작년 12월에 우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정신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셨던 분이 네. 갑자기 또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지명한 사람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랜 친구이자 내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것은 곧 한덕수 권한대행이 스스로 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시오라고 지시를 했던지 부탁을 했던지 아니면 혼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알아서 했던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한 대행 측이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대변인님.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이 어제 사퇴를 했고요. 공보실장, 정무실장 등도 곧 거취를 정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는 전망 수준이 아니라 기정사실화된 느낌입니다. 네. 총리실에서 그동안 언론의 주요 보도가 나오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적극적인 언론 반박 보도 네. 자료가 나오곤 했었는데 네. 지난주 후반부터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이번 주에 가시화될 거다, 결심이 섰다라는 네. 보도가 연이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특히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손영택 비서실장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리실의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 출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분이 직업 정치인 출신입니다. 지난 2020년 선거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지역구 선거에 나갔던 정치인 네. 출신이기 때문에 이분이 먼저 사퇴를 한 후에 외곽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는 것을 전제로 준비 작업에 들어선 것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김철희 비서관도 오전에 사표 낸 게 확인이 됐다 이런 소식도 방금 총리실 쪽에서 듣기는 했습니다. 한 대행은 최근에 공개 행보는 조금 뜸했습니다. 오늘은 국무회의에 참 주재를 했는데요. 어제는 장미란 차관이 한 대행 행사를 대독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축사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이 차관께서 대독하여 주겠습니다. 정부는 더 낮은 곳에서 약자들과 동행할 것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더욱 두텁고 촘촘한 복지 정책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 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네, 장미란 차관의 이 대독 내용을 보면 낮은 곳에서 약자들과 동행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 총리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퇴 시점이 목요일인 다음 달 1일, 출마 선언이 금요일인 2일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실제로 시기는 5월 2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직자 사퇴 시한,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는데 그게 5월 4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5월 1일에 총리직에서 물러난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직에서 물러난다고 하면 당일날 바로 출마 선언을 하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네.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토요일보다는 금요일에 할 가능성이 크겠죠. 더군다나 4월 30일이면 우리 당의
이제 5월 3일이면 우리 당의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그 시기 전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 한대행 등판에는 사실 또 정치 원로인 정대철 헌정 회장이 또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네. 마음을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적 요청이라고 할까? 네. 국민적 지지가 늘어나게 되니까 역시 국민이 불러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 후보고 단일화하는 현실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들어가서 뭐 당에서 거기다 끼어드는다는 것도 이게 맞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내가 보기에는 노무현, 정몽준 프레임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붙인다면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준석 대표까지도 같이 붙여서 해야 좀 더 상승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게 강력한 이재명 후보 앞에서 빅 텐트가 됐고 무슨 텐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힘을 합해야 될까 말까 하다 죄송한 얘기로요. 그런 정도니까 세상을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결론이 쉽게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정대철 헌정 회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부대변인,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새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옛 흘러간 원로 정치인들과 같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도 아마 49년생일 겁니다. 그리고 네. 정대철 고문도 아마 44년생. 그리고 또 같이 함께 하려고 한다는 손학규 고문도 한 47년생. 그러니까 이런 것에 비교하면 60년대생인 이재명 후보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근데 물론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네. 나쁜 건 아닙니다만 네. 사실 국민이 불러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도대체 어느 국민이 불러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당원이 불러냈다고 하면 오히려 이해가 가지만 국민이 불러냈다는 것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저는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끝까지 대통령 선거 완주 못하고 국민의힘 후보 지지 선언하고 저는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왜냐하면 막상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가 되어야지만 물리적으로 결합이 되는 거지.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단일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이라든지 뭐 홍준표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한덕수 권한대행을 돕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돕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위주로 될 것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방금도 정대철 고문도 말하지만 아니 지금 지지율이 낮으니까 한덕수 당신도 무소속으로 열심히 뛰어가지고 지지율 올리고 우리 국민의힘도 지지율 올리고 나중에 이준석까지 원샷 단일화 합시다라고 시간을 버텨버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돈도 없죠. 조직도 없죠.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고 끝낼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불러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텨낼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일단 뭐 출생 연도와 관련해서 나이를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뭐 갖고 있는 경륜과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것이 국민과 국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헌신하겠다는 분들에게 나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버텨낼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지지율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 요구가 나오는 것은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중도 보수 진영에서는 입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라는 강력한 당 장악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행정권까지 가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한 발로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 통합과 국정 운영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나 이 동의하는 부분은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국면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봤던 것처럼 제3지대에서 무소속으로 활동했던 분의 생존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는 점, 이것에는 전 동의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반 이재명 빅텐트 구축이라는 점에서 지금 관심입니다. 이준석 후보,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거론이 되는데요. 우선 한 대행은 이준석 후보와는 미국 하버드대 동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외에서 설화들이 있었는데요. 화제가 됐던 2023년 잼버리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I'm a graduate of Harvard. Really? Yes. I'm a prime minister of Korea. Are you the president? I'm a prime minister. 하버드를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스카우트 대원에게 어느 나라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이었습니까? 예, 그거는 정말 너무 잘못 전달이 된 건데요. 제가 거기에 현장 점검을 가가지고 거기에 돌아다니는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하고는 중간중간에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 샤츠에다가 하버드라는 그 샤츠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예, 반가워서 너 하버드 나왔냐? 나도 거기 나왔고 동창이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게 뭐 아주 이상하게 무슨 하버드 나온 거를 자랑하려고 했다. 아니 뭐 자랑하려고 하면 걔한테 자랑을 하겠습니까? 네, 자랑이 아니었다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뭐 친분이 있으니까 어쩜 이준석 후보한테 기대하는 바가 또 있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어제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중앙대 동문이다. 더군다나 같이 사시를 공부한 절친 사이였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저도 사석에서 들은 얘기지만 네. 굉장히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사적인 인연이 이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정치적인 그 방향이 틀리다면 그게 전혀 도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버드를 나왔다는 이유로 이준석 후보와 한 권한대행이 네. 어떤 뭐 공통점을 찾아서 그게 계기가 돼서 단일화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나리오인데 네. 그러나 뭐 정치권에서는 여러 말들을 하는 호사가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로라도 공통점을 좀 찾아서 빅텐트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데요. 이낙연 전 총리는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한대행을 지지하는 분위기이기도 해서 이게 단일화가 가능할까? 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단일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제 단일화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가 이제 의문인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자꾸 반 이재명 텐트를 치겠다라고 하는데 빈 텐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 텐트요? 네, 빅 텐트가 아니라 빅텐트인데? 빈 텐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면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의회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행정 권력까지 가지고 된다. 네. 그러면은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을 다 가지고 되면 뭐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 모든 거 누가 만들어주는 겁니까? 국민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수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어땠습니까? 잘했습니까? 계속 말도 안 되는 2조 심판론, 이재명 조국 심판론만 계속 외치고 있고 지금도 아직도 외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다른 프레임을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왜 이재명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이재명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줘야지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지금 맹공 중입니다.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 보시겠습니다. 내란 내, 주술 주, 의리 없음 의, 무능 무, 방탄 방, 내주 의무 방, 오 불가론 후보입니다. 빨리 옷을 벗고 출마해서 내주 의무방, 오 불가론 국민의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국민의 심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경미 대변인은 한대행이 서울 출신이냐 전북 출신이냐 이 얘기를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불참한 내용을 말하면서 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경미 대변인께서 논평을 냈는데 이 논평은 세 가지를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2000년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통삽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 네. 그때 중국산 마늘과 관련된 합의를 이분이 하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2002년도 청와대 경제수석 자리에서 경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무제한적으로 마늘을 수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는데 이것을 숨겨왔다는 것이 잘못돼서 경질당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명해 보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영삼 정부에서 특허청장이 됐을 때는 서울 출신이라고 했다가 김대중 정부에서는 전북 출신입니다라고 했다고. 도대체 당신의 고향은 어디인 것이냐. 근데 한 뭐 어떤 기관장이 지사가 민선 지사가 과거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북 출신이니까 좀 기재부 국장일 때 좀 도와달라라고 했더니 나 전북 출신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이 또 일화가 저희 야권에서 퍼져가지고 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마지막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박경미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물어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분명하게 답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2차 컷오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2명이 선택이 되는 건데요. 누가 될지가 궁금합니다.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탄핵을 찬성하는 당신과 민심을 얻어서 빅2에는 올라갈 것이다. 네. 그리고 또 한 명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니까 한덕수 대망론에 상당히 기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김문수 대 한동훈의 빅2 대결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2시니까 그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선이 한 대행에 좀 쏠리니까 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조금 들러리로 전락되는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제가 당 대변인으로서 네. 지금 공정한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네. 자꾸만 이 경선에 끝난 후에 또 한 번의 이른바 결승전이 남아있다.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명의 후보가 오늘 2시 15분에 결정되는데 네. 제가 재밌는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어떤 사람일까? 이제 투표가 끝났으니까 10분의 시사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네. 제가 공식 그 당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릴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10분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네, 네. 6분이 김문수, 한동훈을 꼽았고요. 네네. 4분이 홍준표, 한동훈을 꼽았더라고요. 예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상한 게. 네. 그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동훈,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측에서는 한동훈 후보라는 게 상수처럼 여겨지고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가운데는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는 양상 아닌가.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한덕수와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던 분이 김문수 후보입니다. 한덕수 그 권한대행의 출마를 지지하는 당심이 김문수 후보에게 연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네.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분위기를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지금 뭐 SNS나 방송 출연들 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동훈 후보 관련해서는 좀 재미있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따라하는 코미디언 정성호 씨를 SNS에서 태그하려다가 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태그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캠프 측에서는 실수라고 했는데 상대가 어쩌면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인물이어서 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아니 뭐 그렇진 않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동명이인인데 실무진에서 저걸 올리다 보니까 정성호라는 이름을 태그하는 과정에서 양주에서 5선을 한 정성호 네. 의원이 그 태그가 된 거고요. 저 그 영상이 제가 알기로는 뭐 1000만 뷰가 넘었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은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성호 의원도 저기서도 뭐 재밌게 시청했다. 그런데 이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미 경선을 마치고 대선 후보까지 확정 지은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선거용 점퍼까지 나왔다고 하죠. 자연스럽게 당 최고위에 출석했던 이재명 후보가 가장 먼저 이 점퍼를 걸쳐봤는데 이 점퍼 위에 눈길 끄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자의 질문도 바로 이어졌는데요.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 전국 방방곡곡을 뛰어달라는 의미로 박찬대 직무대행께서 이재명 후보님께 당 점퍼를 입혀드리겠습니다. 잠바 숫자 1 아래 고추장처럼 빨간색 고추장이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글쎄 저도 처음 봐가지고 그건 내가 나중에 확인해서 그 뭐 일자에 포인트를 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온통 파란색에 약간 다른 색깔을 하나 좀 포인트를 강조하는 것이 그거 자체로도 약간 통합적인 이미지가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다수당으로서 기호 1번으로 후보로 나서게 된 이재명 후보인데, 자, 이 기호 1번 폰트의 한 귀퉁이에 빨간 포인트가 마치 좀 고추장이 좀 묻은 것 같다,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웃음을 또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뭐 통합 이미지 이런 것들은 본인 생각이고 네. 디자인한 사람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물어보셨나요? 뭐 들으신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디자인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건데 예. 저렇게 관심을 끌고 궁금해하고 또 나름대로의 해석을 많이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저는 디자인적으로 참 성공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는 그때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기 대선 왜 열렸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우리가 탄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온 국민이 절반으로 나뉘어가지고 네. 아스팔트 광장에서 얼마나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이제 따뜻한 봄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 따뜻한 마음이 온 국민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그런 통합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묘역을 참배를 했을 때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박태준 전 국무총리 묘역까지 참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절반의 지도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의미로서 보수의 지지층들에게도 이렇게 보내는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차원에서도 어쨌든 빨간색의 점을 찍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내가 보수의 어떤 지지층까지 아우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의미로 네. 통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의도와는 별개로 그 파장만으로도 이제 디자인에 성공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 이게 의도적으로 찍힌 고추장이라면 그 고추장은 점점 더 번져갈 것도 같습니다. 인선에도 우클릭, 외연 확장 행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상임선대위원장에 보수의 책사라고 불렸던 분이죠. 윤어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했다는 기사가 또 보도가 됐는데, 윤어준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이죠. 윤어준 선대위원장의 의중도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에 입을 열었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그 왜 이재명 후보를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닌가요? 그러면 제일 유력한 분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니까 가능한 그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잘 모르겠는데요.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유력하지 않다라는 그런 혹시 평가실까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뭐 당내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은 뭐 이렇게 한독수 대행이 어떤 형태로 가세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국민들이 글쎄 좋게 받아들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소임을 다 끝내면 자기 소임을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아침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밝힌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좋은 후보, 좋은 대통령으로 만들어보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고, 국민의힘 후보 네 분에 대한 평가는 조금 바뀌었어요. 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윤여준 전 장관을 보수의 책사라는 그 수식어를 통해서 설명하기에는 이미 많은 그 강을 건넜다. 윤여준 전 장관은 2012년부터 보수 정당보다는 중도 진영에서 또 때로는 민주당과 가까운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네. 보수의 책사가 갑자기 뭐 이재명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지금 정치 전략은 대단히 간단해 보입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중도 진영에 가서 거기에 있는 표를 가져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아마 숫자 1이라는 데 대해서도 빨간 점을 찍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점 하나 찍는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2008년인가요? 아주 유명한 드라마 있었어요. 아내가 점 하나 찍고 나와서 복수국 벌이는 거 있었는데 네. 그 점 하나 찍고 와서 복수국 벌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점 하나 찍은 거다. 또 하나는 이분이 말씀하신 것과 실제 행동이 굉장히 인지부조화처럼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서 성장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아마 분명 만들 겁니다. 반도체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 52시간 예외, 이거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는 본인의 지지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민노총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런 측면에서 그 본질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어떤
덧칠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외연을 많이 확장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뭐 뜬금없는 소식으로 여겨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 이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른바 우클릭 외연 확장 행보를 보여왔던 이재명 후보인데 자, 두 사람은 이미 작년 10월 말에 만나서 회동을 했습니다. 그때 모습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먼저 오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당연히 별 말씀을. 아이고, 제가 먼저 왔어요. 공개적 자리 외에는 만남도 없고 아예 적대 감정들이 실제 있어서요.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더군다나 지금은 뭐 보수당이잖아요. 예, 근데 다수당하고 대화를 그렇게 안 한다는 거는 어느 면으로 봐도 민주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도 그게 절대 그게 안 됐으니까 그렇네요. 그런 길을 좀 열어주셔야 돼요. 아이고 뭐 그런 영광이 길을 열어달라는 발언이 있었고 일단 뭐 같은 길을 걷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윤여준 전 장관이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이 되니까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보수의 책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분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요. 이승만 전 대통령 비서 출신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옛 안기부 그리고 국회의장 그리고 이회창 대표의 공보 담당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들 김현철 씨 문제로 사과문을 썼을 때 이 사과문을 작성한 분도 이 윤여준 전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 정치의 역사를 현장에서 그대로 몸으로 겪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동안의 보수 정치에서 흥망성쇠를 보면서 느낀 바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많은 걸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도 국민의힘에서는 체제 전쟁, 이념이 밥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러한 체제 전쟁이나 이념 때문에 이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아울 수 있는 그러한 중도적인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행보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내놨던 이재명 후보였고요. 자, 이런 인선에서의 외연 확장 이야기. 친유승민계 의원으로 또 분류가 되는 권오울 전 의원을 또 영입해서 오늘 경북도청에서 지지 선언도 이뤄진다고 하고 또 당 행보에 실망감을 표하면서 거취 고민해 보겠다고 했던 김상욱 현역 의원을 영입하냐 마냐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직은 뭐 공식 제안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윤여준 전 장관도 그렇고 뭐 강금실, 김상우 의원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아직도 비단 주머니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 있는 인사들에게 가가지고 삼고초려를 하면 이분들이 진영을 넘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왜? 이분들도 본인의 철학과 이념에 대해서 이재명을 통해서 현실화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진보들이 인사한테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하면은 이분이 대통령은커녕 국민의힘 후보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고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는 완급 조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가 뭐 김문수가 된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에 맞는 뭐 노동계 인사를 또 영입을 한다든가 뭐 한동훈이 된다. 그러면 한동훈에 맞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비단 주머니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안정되고 준비된 지도자로서 국민들께 안정과 신뢰감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수가 많다는 말씀이었고 아무튼 이재명 후보는 조갑재, 정규재 이렇게 보수 논객들 만나고 캠프에도 이렇게 진영을 넘나드는 인선이 많아지고 있고 어제 하루 일정은 현충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하고 박태준 전 총리도 참배를 하고요. 자, 하나같이 통합과 외연 확장의 수로 읽히고 있는 대목들인데 압도적 정권 교체를 전제로 둔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결국은 큰 격차로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지만 이후에 정권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좀 있다는 것 같고 이게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있거든요. 정광재 대변인. 그렇죠. 뭐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우측에 가서 그동안 본인을 지지했지 않았던 사람들의 표를 갖고 오겠다는 건데 이런 그 전략적인 접근의 근거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왼쪽 그러니까 더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렇다 할 후보가 이번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 대선에는 심상정 후보가 나와서 2%대 득표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0.73%포인트로 지는 결정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진보당에서 김재현 후보를 확정하긴 했습니다만 2022년처럼 본인의 왼쪽 표 그러니까 이른바
집토끼를 갉아먹을 사안은 없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렇게 중도 진영과 보수 진영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어제 나왔던 것처럼 왼쪽에 있는 표가 본인 표라고 다 자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당의 후보가 1인으로 확정되는 순간 또 뭐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네. 어떤 식으로든 1대1의 구도가 완성되는 순간 지금과는 완연히 다른 여론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 예상하고 그런 정국에 대비해서 우리도 전략을 짜야겠죠. 아무튼 1급 체제를 굳히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행보가 거침이 없는데 압도적 정권 교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막아세울 건 사법 리스크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대장동 공판길 출석 말고는 별다른 일정이 없고 대법원에서의 이야기도 조금은 잠잠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재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를 오늘 소환 조사합니다. 서울에서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인데 출석을 해서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몇 마디 던졌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이를 잡으러 서울까지 왔습니다. 오세훈 시장 만남 횟수가 정확히 몇 번인가요? 한 7번 이상 만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네. 공천 개입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공천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추천했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공천 개입이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공천 개입이 아니겠죠. 지금 저와 관련된 의혹들이 대부분 많이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불기소나 무혐의를 받는 이유는 제 황금폰에 한 60만 파일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화번호가 아예 입력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없어요.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해서는 대질신문 뭐안 하신다고 좀 밝혔는데. 김영선 의원은 대질신문 했을 때 자기 의사나 여러 가지를 잘 밝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와 관련된 뉴스들이 대부분 7, 80%가 검증되지 않은 누군가 그냥 주장하는 내용을 냅니다. 그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예. 오세훈 씨 잡아가고 밥 한 그릇 사러 가자고 잡아 당겨 가야지. 네,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조금 전에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각각의 쟁점과 의혹이 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도 내놨는데 일단 뭐 오세훈 서울시장을 잡으러 왔다. 이 발언은 오늘 속보로 바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오늘 일단은 지금 오세훈 시장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일단 창원에서 계속 조사를 받다가 서울에 와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예.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언급이 이미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주된 조사 내용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있는데 이 관련해서도 일부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 명태균 씨의 경우에는 2022년에 치러진 지방선거라든지 아니면 공천, 총선 과정까지 깊게 관여돼 있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대질신문도 있을 거라는 보도가 있었고 또 수사망이 점점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좁혀지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명태균 씨는 SNS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 황금폰에 있다. 명 씨가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이 황금폰들. 포렌식이 진행이 됐고 본인에게도 뭐 사본이 있다는 얘기도 무성했는데 수사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언론에 공개된 여러 가지 녹취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명태균 씨도 모든 뭐 주요 인물과의 통화 과정을 다 녹취로 남겨놓은 것으로 보이고 네. 본인이 칭하는 저 황금폰 안에는 60만 개 넘는 파일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이 돼서 포렌식이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네. 결국에는 그러한 녹취라든지 아니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저장된 파일들을 다 분류하는 작업을 거친 이후에 관련 당사자를 소환해서 그것을 물증으로 제시를 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명 씨의 입에서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터져나올지 관련 보도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짧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남시 판교 모처의 음식점에서 그 모습이 포착됐다는 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파면 이후에 이 서초동 자택 이외 지역에서 이렇게 모습이 목격된 건 또 처음이에요. 그렇죠. 23일 오후 1시 반 정도에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함께 판교의 한 보리밥집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저렇게 포착이 된 것인데요. 이 식당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전에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시 술을 드시는지 물었는데 낮에는 안 먹는다라는 대답을 했다라는 인터뷰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경기도 지역에 나타난 것을 두고 혹시나 뭐 사저를 물색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3일 오후에 또 목격된 사진이었고 함께 가게 된 일행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집을 알아보러 간 것 아니냐, 사저를 옮기는 게 아니냐 추측과 의혹도 무성한 상황입니다. 네, 파면 이후에 서초동 사저 이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뭐 뉴스에서 출산율 얘기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다들 아이 좀 낳자 하지만 아이가 낳고 싶어도 생기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스타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고요. 이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이 주제에 이분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됐다고 하면 많이들 놀라실 것 같습니다. 고준희 씨가 관련해서 고민이 있다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술실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몇 개 나오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보통 언니들한테 내가 들은 거는 15개, 10개에서 15개가 기본이고 근데 갑자기 나한테 5개래.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나잖아. 내가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다음부터 뭘 이루려고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연예인을 해서 이 다이어트라는 거를 해가지고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사실 뭐 요즘 뭐 난자 냉동 시술 이런 것들은 흔한 이야기가 됐는데 이분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고준희 씨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네, 맞습니다. 고준희 씨가 몇 살이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고준희 씨 85년생, 올해 한국 나이로 40살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미혼이지만요, 적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 난자 시술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실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고준희 씨가 최근에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이에요. 함께 나오고 있는 이 여성이 고준희 씨 어머니입니다. 두 사람이 고준희 씨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진솔한 이야기를 펼친 건데 이 모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 텐데 괜찮겠냐. 영양제도 좀 먹고 몸 상태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 네가 적지 않은 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준희 씨의 어머니가 어머니라서 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요. 2차 시술을 내 딸이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2차 시술을 할 바에는 빨리 좋은 신랑감을 찾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면서 이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걱정부터 먼저 하시죠. 명절에 모이면 시집장가 언제 갈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더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한창 또 듣게 된 고준희 씨인 것 같은데 난임 시술을 받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요, 본인이. 네, 맞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살짝 나왔는데요. 자기 주변에서는 이 시술을 받으러 들어가면 남자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나온다라고 본인한테 조언을 해줬나 봐요. 그런데 고준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예인이고 자신의 몸을 상품을 해서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말처럼 다이어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 이 자신의 기대와 달리 난자가 5개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니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자기 반성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졌어요. 고준희 씨 막막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미래의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런 경우가 뭐 아주 드문 케이스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전에 난자 채취가 좀 힘들다라는 고준희 씨의 속사정 이야기도 잠시 해주셨지만 결혼 정년기가 예전에 비해서 좀 늦춰지다 보니까 아직 결혼 전인데도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도 주변에 정말 많이 있고 특히나 고준희 씨처럼 이렇게 직업 특성상 마른 몸매를 유지하는 분들 또 다소 늦은 나이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께는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잦게 발생을 하는 것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렇게 난자 냉동 시술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로 네. 이게 보편화됐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준희 씨가 이야기를 하는 건 10개를 얼려도 실제 쓸 수 있는 건 7개에서 8개인데 본인은 5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 2-3개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임신의 가능성이 혹시 낮아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렇게 예. 눈물을 흘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가 하면 그룹 룰라 출신의 체리나 씨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었는데 또 난임을 겪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엄마라는 꿈을 꾸고 있다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밝혔는데요. 그 모습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좀 충격이 좀 많이 컸어요.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 다른 주위 사람 생각 안 하고 제 자신만 힘들다고 느껴서 안 할래. 다시는 안 할 거야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어머니한테는 우리 딸 진짜 한 번 안 하면 안 하는 애인데 어떡하지 하시다가 이틀을 거의 식사 안 하시고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아유. 그래서 위가 아프다고 병원까지 갔었어요. 위경련?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엄마한테 엄마 걱정하지 마, 다시 시작할게. 나 엄마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 꼭 다음 주면 또 무릎 수술 양쪽을 다 하시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것도 제가 애를 낳으면 봐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노력을 저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 소원을 꼭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제 또 마음처럼 안 되니까. 우리 니나도 좀 빨리 가져가지고 그렇게 좀. 그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말아요.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는데 왜 친정 엄마가 난리야. 본인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체리나 씨는 시험관 시술에 도전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또 쉽지는 않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체리나 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결혼 10주년을 맞이했고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나이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47살이 되었다고 네. 해요. 그래서 이전까지 이 결혼 기간 동안 한 3차례 정도 이 시험관 시술을 시도를 하고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말씀에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굉장히 또 힘든 시간을 거쳤다라고 합니다. 이 몸과 마음이 겪는 변화를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체리나 씨인데 네. 이런 절망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하겠다라고 이 생각을 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제가 앞서 나이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이 간절함 때문에 다시 네. 한번 도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응원과 또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일일이 답장하느라 막 시력이 나빠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슬픔에 함께 공감해 주셨는데요. 방송을 보고 자신도 너무 슬펐다, 속상해했다, 고생 많았다, 힘내라라고 했습니다. 나도 예. 같은 경험이 있는데 아기 천사가 찾아왔으니까 체리나 씨 힘내세요라는 말이 참 응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체리나 씨는 최대한 답장을 하려고 했는데 답장을 미처 하지 못한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응원하는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요. 더 예. 힘내서 좋은 일이 찾아오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옆에 가장 든든한 응원군 버팀목이 버티고 있죠. 남편 박용근 씨가 굉장히 큰 힘이 돼주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여곡절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부가 더 끈끈해 보이는 것도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과거 2012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결혼하기 전 상황이었는데 체리나 씨 이제 예비 부부와 지인과 함께 술자리에서 이 흉기 난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네.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일행이 좀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 체리나 씨 남편의 경우에는 또 상처를 입고 수술까지 해야 됐던 일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런 우여곡절도 겪었는데 이번 이제 임신이 좀 어려운 이 일도 역시 잘 회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각종 작품에서 정말 강렬한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 진서연 씨 얘기도 해볼 텐데 자기관리 아이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아이를 갖기까지 좀 힘든 과정들이 있었다고요? 네,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진서연 씨 역시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게 굉장히 기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왜냐면 결혼을 결정하고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까지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예. 이 결혼을 하자마자 사실 자신은 아이를 너무 낳고 싶었는데 이 아기가 찾아오는 데까지 6년이 걸렸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8년도입니다. 진서연 씨가 자신의 이 SNS에 자신이 이제 출산을 한 이후
이후에 SNS 글을 올렸는데요. 네. 아기와 만났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 난산이었기 때문에 이제야 소식을 전한다고 했는데 네. 약간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2018년도였잖아요. 이때 예. 검색어 기능이 있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난산이라는 뜻을 또 굉장히 궁금하셨나 봐요. 네네네. 이 검색어에 난산이 또 올라오는 이런 일이 또 있기도 했었죠. 그 정도의 또 파급력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렇게 힘들게 가진 아이인 만큼 또 각별한 마음이 들 것도 같아요. 아이와 함께 제주살이를 또 시작을 했다고요? 신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2023년 제주도로 이사를 한 진서연 씨. 산지는 한 이제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아이를 위해서 자연에서 만끽하면서 육아를 하고 싶어서 갔다고 합니다. 먼저 한 달살이, 2달살이를 해보고 이렇게 제주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해요. 해질녘에 아이를 바다에 데려간 적이 있는데 바다 밤하늘을 보면서 모래사장 위에서 이렇게 천사 날개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잊지 못할 순간이라고 기억을 했고 그때 제주도에 와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8살인 지금 이 아이는 학원도 안 보내고 매일 바닷가를 오가면서 자연을 온전히 느끼면서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산 후에 뭐 40일 만에 28kg을 감량한 이야기도 또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뭐 말이 28kg이지만 애 낳고 살 빼는 거 정말 보통 일 아니라고 하는데 특별한 도움도 있었다고. 아, 맞습니다. 제가 프레스룸을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왔나 봐요. 제가 얼마 전에 진서연 씨를 만나고 왔는데요. 일단 이런 얘기를 합니다. 40일 만에 28kg 빼기 나도 힘들다. 나도 당연히 힘든데 안 할 수 없는 게 이 촬영 전에 일단 몸매를 쫙 만들어 놔야 되고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영화 독전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네. 이 정도 작품 들어오면 당연히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스스로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복대로 배를 감싸서 이 배고픔을 스스로 속일 정도로 아주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모성의 엄마로서의 모습 그리고 자기 관리의 철저한 모습과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이 영화에서의 그 강렬한 모습들이 좀 대비가 돼서 정말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방송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좀 잠시 짚어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수 겸 배우죠. 이승기 씨가 처가와 절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가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 이건 또? 네, 저도 오늘 오전 이 공식 입장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이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위법 사항에 대해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었으나 최근 네.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된 상황에 이르렀다.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이승기 씨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이 됐다면서 우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했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통의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결단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내놓고 단절 선언까지 이어졌다는 건 그만큼 이번 사건 위법 행위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다는 부분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가 됐다라는 것은 벌금형이지만 그래도 유죄로 판단됐다라는 것이고 이번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이제 주가 조작입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혐의로 인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를 봤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승기 씨 입장에서도 절연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추가로 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혐의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죄 연결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판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승기 씨가 이렇게 오보다 뭐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무죄다라고 그 전에 주장해왔던 그 주장은 좀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연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라 이런 호소를 계속 내놓기도 했었는데 말씀대로 이제 기존 혐의 외에 추가 기소들 된 사건들 뭐 재판을 해봐야겠지만 추가적인 피해자가 더 생길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판단이 섰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뭐 이승기 씨 하면 국민 연하남, 모범생 이미지가 정말 강했습니다. 예능인 배우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가 최근에 이런 논란으로 좀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는 얘기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조만간 또 이제 신곡을 낸다는 또 방침도 있는 것 같고 이미지 복구라든지 좀 타겟책 가능할까요? 일단 5월에 발라드 신곡을 내놓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승기 씨의 입장에서 하나 얘기를 계속해서 2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게 있다면 처가의 문제는 처가의 문제고 나와 아내는 독립된 가정이다라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물론 이전에는 가족은 건들지 말아라. 이건 명백한 오보다 어디서 취재가 됐는지 모르겠다. 가족을 비호하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네. 지금 와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데요. 네네. 이제 완벽하게 절연을 설연한 만큼 이승기 씨의 커리어는 이승기 씨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커리어로 봐주는 게 합당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주연으로 출연을 했었던 영화의 역주행도 있었고 그만큼 정말 큰 사랑을 받아왔지만 관련 논란 때문에 오래도록 또 고통을 받고 또 팬들에게서는 또 배신감까지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던 이승기 씨인데 아무튼 관련 재판들 잘 마무리돼서 피해자 없이 잘 정리되길 바라보고요. 이승기 씨 이번 결단, 용기 있는 이야기들 아마 많은 응원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